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2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인터뷰. 전재수 해양수도 부산 완성한다. 성과로 증명할 것. 우짜가 아는 후배도 북구에 살고 이럽니다만, 북구에서 국계를 계속하면서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없습니다. 전재수 뭐 도로 놓은 거, 지하 터널 놓은 거, 그거는 전체수 업적이라 하기 힘들고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 아닌 일꾼과 말꾼, 미래와 가게들, 이거 뭐 패스하고 새로운 성장 동에 패스하고요. 뭐 우자 보기에는 뭐 딜 쳐가지고 통일교권 딜 쳐서 뭐 지는 국회 지역구 넘겨주고 부산시장으로 나왔다. 뭐 그렇게 추정됩니다. 넘어가고요. 인터뷰. 박형준 뭐그 밸런스를 맞춰야죠. 전자수 했으면 박형준 해줘야죠. 중단 없는 부산 발전 월드 클래스 도시로. 정권 견제 마지막 도보로. 중도 보수 결국 박형준 선택. 박형준 선택. 예. 1호 공약 청년자산 1억 원 프로젝트. 한동훈이 또 팔고 있네. 한동훈 연대는 선거 전술의 영역이다. 뭐 한동훈이 뭐 패스하고요. 뭐 한동훈이는 이번에 국회 안 되면 끝입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한동훈이는 저 이재명이 저 인천 계양 가가지고 했던 그 테크트리 타는 거죠. 그 테크트리 타는 거고,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북구 발전, 뭐 북구 지역구 어쩌고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디딤돌, 발판 그 정도 수준이지 뭐 북구를 어찌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번 선거는 뭐 정권 견제 마지막 보루는데 개인기로 간다. 개인기로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민주당 더불어 정권과 똑같다. 그러니까 더불어가 윤석열하고 똑같다 이거죠. 다 털어보라. 아이고. 이거 국회에서 하는 이거 조작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름도 더럽게 긴데, 이거는요 지금 하는 게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를 위한 국정조사가 됐다. 위헌질의 불법이고요. 엉망진창 개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태가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불어가 윤정고라고 똑같다 했으니까 자칭 진보한테 테러 당하겠네. 그렇게 예상해보고 넘어가 주십니다.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가 오늘도 뭐 떠들게 봤습니다. 아이고, 또 어제 아랍에미리트 오펙 그저 탈퇴한다 해가지고 또 뉴스거리가 또 늘어버렸네. 그리고 뭐 댓글 주신 분이 그저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리 건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뭐 분량이 엄청납니다.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요즘 맨날 이 짓을 하고 앉아있네. 이거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여간에 금덩이는 어제 마이너스 1.91% 하락해서 1온스에 4,593.79가 됩니다. 우자가 그 옆으로 길 거라고 횡보세 보일 거라고 했는데 어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제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건이 터지면서 해가지고 좀 더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은덩이 보시면 은덩이는 더 빠져서 3.23% 하락해서 1온스에 73.04달러가 됐습니다. 지난 저점 테스트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 뭐 우자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유가가 제일 높은 놈이 장땡이다.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고 했기 때문에 브렌트유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종입니다만 제일 그 값을 갖다가 후하게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브렌트유였습니다. 2.67% 상승해서 1배럴에 111.12달러가 됐습니다. 이거 미친 듯이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관련해서 브렌트유만 말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5만 6월물 5만 원유 6월물은 1배럴에 105.8달러고요. 스프레드가 대략 한 6달러 5달러, 그 정도 차이 나죠. 어제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는 99.58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프레드가 12달러 정도, 그 정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부 텍사스주는 미국이 아무래도 전략 비축률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조작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싸다, 이게 됩니다. 결국엔 다 따라가게 됐어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달러인데스 보시면 0.13% 상승했습니다. 어제 아랍에미리트 건이 터지면서 쭉 올라갔다가 하이가 98.874, 그러다가 좀 내려가지고
98.622가 됐습니다. 잘 들어가죠. 예,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권에 대해서는 아마도 따로 본 컨텐츠를 올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13%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0.09%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탁 튀죠? 예, 튀는 게 아랍에미리트 탈퇴권 이벤트 터졌을 때 1478.48달러가 됩니다. 48원이 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예, 여전히 불안합니다. 뭐 이벤트만 터졌다 하면은 뭐 바로 해가지고 튀니까 하여간 뭐 그리 건강한 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달러에 1473.02원입니다. 우주가 캡처하는 6시 43분 기준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 가지고요. 자, 우리나라 해가지고 축하할 뭐 일이 하나 생겼죠. 해가지고 세계 탑10 해가지고 주식장 해가지고 뭐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시 뭐 해가지고 지금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75조. 그리고 4천억이 아니고 400억 달러가 되고 중국 본토가 14조 8,400억 달러, 일본이 8조 1,900억 달러, 그리고 홍콩도 뭐 따로 돌리니까 7조 4,100억 달러, 그리고 인도가 4조 9,700억 달러, 캐나다가 4조 4,900억 달러, 대만이 어느새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앞서가 있죠. 대만이 4조 4,8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이 영국을 제끼고 8등을 먹었습니다. 4조 400억 달러 되고요. 영국이 3조 9,900억 달러, 프랑스가 3조 4,500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뭐 지금 저 추세가 보이죠. 예, 유럽은 뭐 그렇습니다. 유럽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아시아권이 여기 하나, 둘, 셋. 뭐 인도도 뭐 아시아 태평양 들어가니까 4개. 그리고 타이완, 한국. 그래가지고 얼추 절반이 넘어가. 절반 정도 되겠다.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절반이 넘어가네. 예, 절반 넘어갑니다. 서방의 지금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침몰이라 해야 되나 예, 문명 우자견 쪽으로는 뭐 문명의 종말이다 뭐 이런 식까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하는데 점점 힘 자체는 계속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갖다가 뭐 증시만 봐도 뭐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쪽은 뭐 이렇고요. 하게 넘어가고요. 예, 엔화입니다. 엔화는 해가지고 0.12%뭐 얼추 뭐 달러하고 비슷하죠. 하긴 뭐 달러 반영을 제일 잘 하는 게 이런 거니까 6개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된 게 달러 인덱스니까요. 0.11%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9.601엔입니다. 역시나 우자가 어제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안 하면은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159.77로 이거는 똑같이 아랍에미리트 건이 터졌을 때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건이 터졌을 때 이때고요. 넘어가지고 어제 금리 동결 했으니까 조금 코멘트를 해보죠.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 디테일하게 보면 금리 동결하는데 찬성표가 6표,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자는 표가 3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갈렸습니다. 만장일치가 원래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만장일치가 나고 동결 6표, 인상 3표 이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일단은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금리 인상할 거야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다 봐야 되겠죠.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에 직면했다면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뭐 통화 완화를 하는데 여기는 미친 듯이 돈을 뿌리다가 돈을 적게 뿌리니까 양적 긴축 효과를 내고 있죠. 예, 그게 됩니다. 권례에서 뭐 우자가 해가지고 일본의 국채 뭐 매입량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리츠 이거 줄이고 한다고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도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16년 회계년도 인플레이션 CPI가 이전 전망치 1.9에서 2.0%라고 전망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아진 2.8에서 엄청 많이 뛰었죠. 2.8에서 3.0 2.8에서 3.0 범위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신선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코어 CPI도 이전 전망치 2.0에서 2.3%에서 상승한 2.5에서 2.7%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이 소리죠. 금리 인상하겠다. 둘 다 그러니까 그 CPI 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요. 근원 물가 지수 이 둘 다 일본 중앙은행의 연간 목표치 얼마입니까? 2%죠. 이거를 훨씬 상회합니다.
요거와 반대로 해가지고 2026년 회계년도 실질,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이전 전망치 0.8에서 1.0%에서 0.4%에서 0.7%로 하향 조정했고요. 2027년 요것만 나와 있는데 2028년 것도 나왔습니다. 2027년과 2028년 회계년도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상치도. 그러면서 높은 석유 및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 이익을 해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어쩌든지 간에 우에다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는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하면서 우짜가 보기에는 에나 이거 엔캐리 트레이더도 보호하고 일본 증시 부양 시간도 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짜가 보기에는 어제 말씀드렸죠. 갈수록 이거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폭탄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폭탄은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가 가지고요. 예, 중국 5월부터 항공유 휘발유 경유 수출 재개 준비다 됐죠. 이 말은 지금 수출 통제 수출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되죠. 예, 근데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적으로 수출 찔끔찔끔 수출하고 있었다 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바이낸스 타임스는 이란 전쟁 발발 후 도입한 정제유 수출 금지 해제 신호다. 요거는 티폿 거기죠. 티폿. 예. 산둥성 티폿 그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호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항공유와 등유를 수출한 주요 국가이기도 했다. 예, 4월에는 작 절반으로 줄었다. 우짜 이것도 다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뭐 항공유, 디젤 그리고 휘발유, 가솔린 다 포함해서 양이 얼마나 하루 평균 어느 수준으로 줄었다 해가지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원유 재고가 4천만 배를 늘었다. 이거는 우짜가 말씀드렸죠. 선제적으로 이미 중국은 수요 감소 이걸 갖다가 유도했고요. 실제로 뭐 유도고 말하기도 그렇다마는 하여간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건 일당 독재고 중국 공산당에서 하면은 그냥 딱아마시에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미리 소비를 줄였다 이게 되고 그 덕분에 이제 좀 재수출한다 수출 갖다 한다 연다 이 말인데 관련해서 우짜가 중국 전력 비축료가 오히려 12억 배럴에서 약간 더 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선택적인 공급질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그냥 뭐 수출 금지 해제 신호다 이러는데 이 말은 중국 당국에서 수출 금지를 갖다가 했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고요.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는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죠. 수출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단어를 쓸 뿐 실제로는 수출 금지를 했었죠. 그리고 수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련해서 지난주 같은데 해가지고 저 중국에 가지고 수출권 관련해서 잠깐 코멘트 얘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으로 이미 조금씩 물건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산동 티포스의 경우 이란 물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고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바로 해가지고 이란전 61차 오늘도 빨리 달리드니까 61차 요약해서 들어가 봅니다. 6년권 네타냐후 부패 재판이 종결되냐 이스라엘 대통령 합의 주사 내리죠. 자 이건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 헤르조그가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트럼프한테도 압력받고 이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안 해줄 수도 있다. 합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고 앉아가지고 간다 이러면 계속 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걸 빼주겠다 뭐 이 소리죠. 예, 그러면 이재명 정권하고 이재명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네탄야후도 드디어 소원 수리의 꿈을 달성하나?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넘어가고. 자, 이거 해가지고, 어쩌가 해가지고, 이란, 지금, 저장량,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12일, 그러니까 5월 초에, 만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최대로 해피한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2달입니다. 그래, 지금 나오는데, 하다 관련한 우자가 본 컨텐츠에서도, 이거 지금은 아직 회원용입니다만, 본 컨텐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란에게 해피한 시나리오는 미국에 잡히지 않은 초대형 유조선이 지금 20척 있습니다. 요 20척이 앞으로도 잡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육상 저장 시설 이스라엘이란다. 이란의 육상 저장 시설 여기에 여유가 대략 한 5천만 배럴 있다고 고려할 경우 이란의 지금 전쟁 이후에도 수출량이 얼마 되냐면 대략 하루 평균 170만 배럴 됩니다. 170만 배럴 수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28일 어제로 해가지고 카운팅을 하면 며칠간의 여유가 있다? 해피한 시나리오입니다. 53일 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2달도 안 되지요. 예, 2달도 안 되는 기간의 그러니까 최상의 그 시나리오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2달이 안 되는 53일간의 여유만 딱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해 드리고요. 자, 관련해서 이거는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말씀드리죠.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 OFAC는 이코노믹 퓨리의 일환으로 이란의 그림자 금융 체계를 시스템을 갖다가 관리하는 35개 단체 및 개인을 갖다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돈줄 가지고 압박을 넣고 있다. 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보시면은 이게 뭐 이름이 가지고 뭐 이데미스 마루. 그러니까 보면 딱 일본 그 저 이름이죠. 예,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조선입니다. 일본 유조선이 가지고 어제 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갖다 시도했었습니다. 관련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죠. 이때 마침 또 연합지라시에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본 유조선 이데미스 마루호가 초대형 유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갖다가 시도했었습니다. 우짜가 이걸 해상 운항 지도에서 해가지고 캡처를 바로 한 건데 요래 가는 거죠. 요렇게 요 라인으로 요 가는 거 요쪽 위로는 안 가고 요쪽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저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하는 그 저 라인이죠. 루트죠. 이쪽으로 가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갖다가 일본 유조선 이데미스 마루 물론 뭐 유조선 해가지고 그 국가는 다른 데로 돼 있죠. 항상 그랬다시피 아프리카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이거 해운업계는 기본 빵이니까. 하여간에 이 이데미스 마루호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면서 이란의 봉쇄를 갖다가 테스트했고요. 자, 결과는 나왔죠. 원유실은 일본 유조선 이란 허가받아서 호르무즈 통과했다. 결과 나왔죠. 예, 통과했답니다. 여기네. 이데미스 마루호 200만 배를 원유를 싣고 이날 걸프에어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예, 프레스는 이란 프레스 TV고요. 예, 통행료를 내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통행료 내면은 미국 제재 위반입니다. 바로 걸립니다. 예, 이드미츠 코산 이것도 우자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그 정유회사 이름이고요. 예, 그렇네.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데 이거 라라크 섬 쪽으로 붙어서 가는 겁니다. 원래 예, 이란이 해가지고 말한 거는요. 그 라라크 섬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쪽까지는 안 가고 옆으로 돌아서 갔죠. 좀 전에 우자가 보여드렸죠.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연합지라시 제대로 안 보고 기사 쓰고 있다. 아가 넘어가고요. 이번에 골드만삭스 나왔는데 어제 뭐 간단하게 문자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숫자를 동원시켜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해가지고 내놓았던 리포트인데 4월 26일 우리 시간으로 4월 27일에 나왔던 건데요. 우자가 뭐 간단하게 유가 뭐 얼마 될 거다 얘기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 원유 생산량 중 하루 평균 1450만 배럴 무려 1450만 배럴입니다. 이게 가동 중단된 상태라고 추정했고요. 전 세계 원유 재고가 4월 한 달에만 하루 평균 1100만에서 1200만 배럴이라는 기록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재고가 특히 어디서 많이 감소하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정말 미친 듯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에 하루 평균 18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었던 석유 시장이 이것도 우자가 코멘트 해드리죠. 공급 과잉이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안 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퍼치나 매치나 뭐 비슷한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우자는 핵심이 수요가 그렇게 못 따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간에 작년에 하루 평균 18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었던 석유 시장이 2026년 2, 4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죠. 이때는 하루 평균 960만 배럴 아이고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평균 960만 배럴의 공급 부족 정확하게는 공급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것마다 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이거 다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공급 충격, 공급 부족이 하루에 960만 배럴이라는 소리는요. 열흘만 계산해도 9,600만 배럴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한 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추 3억 배럴이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 IEA에서
긴급 해가지고 전력 비축유 방출했는 게 몇억 배럴입니까? 4억 배럴입니다. 4억, 꼴랑 4억 배럴.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는 건 충분히 아시겠죠? 하여간 넘어가지고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는 이거는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80달러가 바닥이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페르시아만 수출이 6월 중순까지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리고 생산 능력에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리고 오펙과 미국이 함께 강력한 공급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를 말했는데 이미 다 텄습니다. 다 텄습니다. 다 텄어요. 예, 6월 중순까지 정상화 6월 중순까지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요. 생산 능력에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했고요. 이미 자 오펙하고 미국이 강력한 공급 대응에 나선다. 이미 오펙은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나간다고 째지는 분위기인데 다 텄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미국의 미군의 중부 사령부 센트컴은 어제 발표 시점까지 38척의 선박이 회항 명령을 받았고 돌아가라 명령을 받았고 이란산 원유 1,05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6척이 적발되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으로 돌아갔다고 했고요. 그런데 4월 24일에 이란 유조선이 봉쇄 뚫고 통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부 사령부는 지그에 맞게 다 마사지해서 발표한다는 거. 그리고 또한 머스크 그러니까 저 세계적인 그 해운사죠. 머스크는 중동 지역 안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서비스, 그 해운 서비스에 대한 이 라인, 루트, 이 변경을 갖다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 안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저거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한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거는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지금 뭐 이벤트도 맨날 터지고 이런 와중에 또 오펙 이거 건해가지고 탈퇴 건도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코멘트를 길게 못합니다. 지금 벌써 22부이 그런데 코멘트를 뭐 많이 못하니까 우짜가 그 오펙의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에 관련해서 요약해서 한 5가지 정도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탈퇴권은요, 다음 5가지 정도의 이제 예상 또는 뭐 영향 이런 걸 갖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랍에미리트의 탈퇴 결정, 오펙 탈퇴 결정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단기적인 여파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2026년 4월 현재는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와 같은 생산 정책보다는 지정학적 요인이 유가를 좌우하는 주요 동력입니다. 세 번째,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예비 생산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오펙 회원국 중 하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예비 생산 능력은 오펙이 공급 차질을 완화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메커니즘입니다. 좀 해가지고 독하게 얘기하면 쉐일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로 많이 썼던 게 이 예비 생산 능력이죠. 자, 다섯 번째, 오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아왔지만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탈퇴권은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로 요약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탈퇴권은 뭐 예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이벤트가 터졌으니까 이거는 뭐 본 콘텐츠로 올리든지 해가지고 오펙 역사도 좀 얘기하고 이래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양이 많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저 댓글 쓰신 분께서 우짜가 요즘 뭐 분량 때문에 패스하고 시간 없어 패스하고 일안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 패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는 언제 터졌냐 하면은 지난주 주말에 터졌습니다. 지금 주말에 터졌는데 패스하고 있었는데 댓글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합니다. 네, 말리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원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갖다가 물리치고 뭐 이런 쇼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우리가 BBC 지도를 갖다가 일단 갖다 놓고 해가지고 빠르게 말씀드리죠. 이것도 뭐 너무 길게 하면 또 너무 늘어지니까. 자, 말씀드리면 4월 25일 새벽에 아프리카 말리에서는 여기에 러시아 친구들이 가 있거든요. 러시아를 축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말리의 경우
서아프리카에서 서방과 러시아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아프리카 여기 있잖아요. 서아프리카에서 서방과 러시아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가 바로 말리고요.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서아프리카 지역 내 주요 전초 기지 중 하나이며 러시아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이 시작된 곳이 바로 말리입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프랑스가 앞장을 서 있는 서방 쪽에서 봤을 때 러시아를 말리에서 쫓아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죠. 예, 동기도 넘치고요. 쫓아내야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지난 몇 년간 말리에서는 급진 이슬람주의자 이거 그거죠. 아이시스 이런 애들이라 보면 됩니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과 사하라 투아레그족 요 투아레그족 친구들이 다 하면 저 말리 북쪽 이쪽에 삽니다. 사하라 투아레그족으로 구성된 무장단체와 말리 정부 간의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여간에 4월 25일 새벽에 시작된 공격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된 것으로 수천 명의 무장 세력이 수백 대의 오토바이와 픽업 트럭, 대표적으로 도요타 그 픽업 트럭이 유명하죠. 픽업 트럭을 이용해서 카티 이거 지도에 해가지고 제대로 이쪽에는 BBC는 제대로 지도를 안 만드는데 하여간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카티 키달 카티가 있냐면 이거 수도 바로 옆에 있어요. 요 북쪽 위에 있습니다. 카티 키달 그리고 가오 그리고 부렘 그리고 세바레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우자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카티는 말리 수도 바마코. 이거 벌써 넘기면 안 되겠네. 여기죠. 여기 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요 수도입니다. 말리 수도. 요 바마코. 북쪽 바로 옆에 위에 바로 붙어 있어요. 북쪽 교외 지역에 있는 게 바로 카티인데 만약 이곳을 점령했다면 무장 세력 정확하게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수도 바마코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었고요. 러시아의 원정 준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일명 뭐라 부른다? 아프리카 군단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에서 다른 데도 다 그래 부르고요. 하여간에 카티를 갖다가 장악했다 하면은 러시아 원정 준군사 조직인 아프리카 군단과 말리 정부군을 묶어두면서 말리 동부와 북부에서 동부와 북부 여기다 보면 되겠죠. 말리 동부와 북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어디? 여기 수도 바로 위에 있는 카티 여기를 갖다가 장악했을 말이죠. 다음으로는 또 세바레가 있습니다. 여기 세바레. 세바레는 말리 중부에 있는 도로들이 교차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교통상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곳을 만약에 점령했다면 무장 세력은 말리를 갖다가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면서 말리 정부군 전력을 분열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오가 있습니다. 요 가오에는 니제르 강을 갖다가 가로지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리가 있는데요. 항상 이 군사 쪽에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다리를 갖다가 장악한다는 건 뭡니까? 지역 내 모든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오 바로 옆에 부렘이라고 있습니다. 부렘의 경우에도 중요한 도로 교차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오하고 부렘을 갖다가 둘 다를 갖다가 장악했을 경우에는 무장 세력에게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달, 여기죠, 키달의 경우에는 투아레그족이 많이 사는 통계상 투아레그족이 많이 사는 말리 북동부 지역 사막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키달이 대표적인 게 뭐다? 말리 정부군의 주요 전초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키달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얘기는 복잡한데 하여간에 4월 25일 이거 전문 같다. 요거는 해가지고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단 친구들이고요. 하여간 4월 25일 새벽 공격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명확하게 조율되고 잘 조직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정오 무렵 우크라이나 준군사정보 매체들 그러니까 텔레그램 여기서 활동하는 친구들인데 여기서 뭐라 떠들었냐면 여기서 말리에서 승리했다 이런 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정오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면서 뭐라 내용을 적었냐면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함께 힘을 합쳐
러시아군을 말리에서 몰아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말리하고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리에는 우크라이나 용병이 교관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4월 25일 아침에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던 말리 정부군과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이 수도 지역에서 반격에 나섰고 저녁 무렵에 수도 바마코에 침투한 무장 세력을 완전 소탕하고 카티에서도 적을 몰아냈습니다. 1차 공격을 벌인 친구들이 패배한 모습을 보면서 공격 이진, 다음 파가 2파 들어오려고 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물러나고요. 4월 26일까지 전투는 이어져서, 물론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4월 26일까지 전투는 이어져서 거의 모든 곳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적 사상자는 수백에서 많이 보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뭐 여기 와서 누가 시신수습이라 하겠어요? 시신수습도 안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결론은 4월 25일 말리 이벤트는 말리 정부군과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리 정부군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고생했다. 그리고 희생이 어쩔 수 없이 강제되었다. 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번 것만 가지고 끝나느냐? 에이, 그런 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또 2파, 3파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공격을 계속 벌일 거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로이터 기사인데 회로기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동 분쟁으로 인해 핵심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AI 서버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 기판, 프린티드 서킷 보드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급증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번 공급 차질은 이미 치솟은 메모리 칩 가격, 램 값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 제조업체들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으며 플라스틱, 석유 공급망 등 모든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요거는 웃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 해봅니다. 이거 좀 캡처도 잘못했네. 하여간에 뭐 흐리뭉텅하게 나오는데 말씀드리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인덱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밸류에이션인데요. 이거 보시면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P 뭡니까? 주가 수익률이죠. 예, 주가 수익률이 퍼런 게 욕이 된데, 어이구, 어마어마하죠. 60배 가까이 됩니다. 60 곱하기 가까이 되잖아요. 즉, 이 말이 뭡니까?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무려 60배에 가깝게 됐다. 이거 됩니다. 이거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고요. 요거에는 뭐 어드저스트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 근데 이거는 주식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정 주가 순 자산 비율 이래 돼가지고 시가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뭐 이거는 패스해도 되는데 이게 나와 있는데 뭐 얘기 안 하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10배가 넘었다 이게 되고요. 하여간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S&P 500에서 반도체 주가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보면은 16.1%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래 오르면서 해가지고 2026 4월 21일인데 반도체 중 S&P 500에서 반도체 주식들의 비중이 16.1% 오르면서 이거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2000년 닷컴 버블 여기죠. 2000년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 피크보다 무려 11%나 더 높습니다. 이 반도체 주식들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디펜시브 섹터, 그러니까 뭐 경기 방어주라 보시면 되겠죠. 뭐 에너지, 헬스케어, 이거는 이거 소매 판매 이런 거죠. 소비력 해가지고 유틸리티, 이거 대표적인 경기 방어 주식들인데 이것들의 비율은 19.2%로 1999년 주가 여기죠. 예, 1999년 여기 지난 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1999년 이전 최저치인 1999년 이때 23.0%인데 이거보다 더 낮은 1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지금 고평가됐겠다. 그러니까 우짜기 주수는 버블이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지고요.
자, 이거는 그 다음, 이번 다음은 에너지 및 소재 관련주가 테마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가운데 S&P 500 기업들의 수익 창출 동력에 중대한 죄송합니다. S&P 500 기업들의 수익 창출 동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에너지 및 소재 관련 주식이 AI 관련 주식의 성장세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또 괜찮다가 또 아랍에미리트 탈퇴하고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짜치면서 또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1966년 불장의 추억이다. 불마켓의 추억이다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월 넷째 주 S&P 500은 4주 연속,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까지 S&P 500은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24년 10월 이후 최장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4월 25일에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면서 어제 해가지고 월요일에도 경신하고 그랬죠. 월요일에 경신하고 어제는 해가지고 좀 떨어지고 이랬는데 4월 25일에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면서 즉 4월 넷째 주 마지막에도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면서 지난 8거래일 동안 5번의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고요. 올해 연초 이후 올타임 하이 경신 횟수는 9회, 9회가 됩니다. 9회나 되면서 2007년과 1966년과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거 연도별 해가지고 올타임 하이 쭉 나와있죠? 예, 이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자가 2007년은 대부분 다 기억하시겠죠? 바로 다음에 2008년에 좀 더 아싸리 나가지고 엉망진창 됐으니까. 근데 1966년이니까 요거는 좀 그렇다. 1966년. 요거는 잘 모르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자가 1966년 관련해서 차트를 가져와서 또 말씀을 드리죠. 참고로 1966년 이 불마켓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이 주식판의 상승 추세, 즉 호황이 끝나는 피크를 말합니다. 1966년 이때 S&P 500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때 정점을 말하는 거고요. 1966년 1월 달에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다음 달인 1966년 2월에 급락이 터지면서 이래가지고 급락 터지죠. 이래가지고 급락이 터지면서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뒤에서 쭉 내려가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S&P 500, 요거는 S&P 500 차트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다우고요. S&P 500은 1966년 10월 7일까지 여기 바닥에 내려간 게 10월 7일까지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22.18%, 여기는 마이너스 22.2%라고 되는데 마이너스 22.18% 하락했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베트남전, 1966년이니까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게 주요 하락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S&P 500 해가지고 현재 현황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헤지 펀드들이 이번 주부터 기술주를 공격적으로 현재 매도 중입니다. 하지만 포지션은 여전히 과밀 상태고요.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래가지고 1960년 기억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채 30년물 5% 돌파하나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파월의 마지막 금리 결정이 동결로 확실한 가운데 미국채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 돌파를 갖다가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 중입니다. 자, 관련해서 네덜란드 ING 여기에서 고객들에게 리포트를 보냈는데 말씀드려보면 특별한 의미 있는 내용을 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번 FOMC 회의록을 보면 위원 대다수가 고용 위험을 하방 압력으로 보고 있으며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경제적 역풍 때문에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적 역풍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FOMC 회의록 보면 알 수 있지만 미 연준은 이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 이 소리죠.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신호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네덜란드 ING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보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여기서 해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하고 영란은행 BOE 역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결정에 나서고요. 이번 주에 가지고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다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둘 다, 그러니까 ECB하고 영란은행 둘 다 이번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올해 2026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가지고 마무리인데 레깅 효과 이걸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 레깅 효과 이것도 뭐 우짜가 해가지고 일환전 관련해가지고 그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레깅 진짜 그 유가하고 관련은 없지만 레깅 효과가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갖다가 이런 차트를 통해서 우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가 움직이는 거하고 S&P 500 움직이는 거하고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패드의 기준금리하고 레깅 이펙트 그러니까 이거 금리가 이제 정점에 있던 그 기간, 거기서부터 15개월 후에 그래가지고 리세션이 터졌다. 17개월 후에 리세션이 터졌다. 8개월, 10개월, 뭐 6개월 이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레깅 효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해가지고 패드의 밸런스 시트가 해가지고 작년 12월 3일 해가지고 바닥 찍고 QT 끝나고 막살 냈고 이때 당시에 6조 5,357억 8,100만 달러였는데 그때 막살 놓고 현재 계속해서 찔끔찔끔 상승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2일 기준 6조 7,074억 1,900억 900만 달러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 들어보죠. 레깅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러니까 현실에서 닥치는 효과 영향은 시간차가 있다. 이 소리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우자가 자주구리하게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이것들을 보여드리고 이거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시장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실물 경제는 그 후에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유가는 해상 운송로가 위협받는 바로 그날 급등할 수 있고요. 트레이더들은 즉각 반응할 수 있겠지만 가게와 기업은 그 충격의 여파를 하룻밤 사이에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송비, 식료품비, 공장 원자재, 재고, 배송 지연, 마진 압박 등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더 큰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초기 가격 급등이 아니라 기업들이 임시 방편을 모두 소진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높아진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어진 후에 발생하는 지연된 압박입니다. Delayed Squeeze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다만 경제 용어인데 하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압박이다. 이게 진짜 더 큰 위협이다 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도배하던 공포, 뭐 사람들을 겁주는 거 이게 그때쯤이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광범위한 시차 효과, 레깅 이펙트 또는 레그 이펙트는 아직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짜가 보기에 압박의 정점은 2026년 올해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헤드라인 장사를 하면서 이거를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숨겨진 부담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벤트 초반 기업들은 운송 경로를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짓하고 있는 거죠. 변경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하게 됩니까? 재고는 슬슬 바닥이 나고 비용 증가,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는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게 됩니다.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쓴 순간부터 더 이상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게 되며 그때부터는 소비 심리, 수익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게 됩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된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장이 올해 그러니까 2026년 해가지고 2월 말일 마지막 내가지고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즉 봄에 반응했던 부분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올해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실물 경제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우짜처럼 뭐 미리 보고 떠드는 인간들을 이기는데 반해서 근데 우짜 같은 인간은 뭐 얼마 안 되죠.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 상황이 뭐 전쟁 터졌구나, 기름 안 나오는 하구나, 뭐 그렇게만 받아들일 뿐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관련해서 우자가 우한폐렴 시즌2다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고 2026년 4월 2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